철로야, 우리 이제 어떡하면 좋아? 은희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 그때 우리는 이미 알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이 산속에서 배고픔이 우리를 어디로 이끌지. 23의 나이에 나 김철로는 부모님을 잃었습니다. 북한 강원도 산골 마을, 열병이 휩쓸고 간 그해 겨울이었죠. 집도 땅도 모든 게 빼앗겼고 나는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도토리를 주워 먹으며 나무 껍질을 씹으며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산 중턱에서 영수를 만났습니다. 자네도 쫓겨났구만. 그의 눈빛에서 나와 같은 절망을 봤습니다. 며칠 뒤엔 은희가, 그 다음엔 명수가 합류했죠. 하나둘 모인 우리는 어느새 8명이 됐고 서로를 동지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가족? 아니, 가족보다 더 끈끈한 무언가였습니다. 같은 배고픔을, 같은 추위를, 같은 두려움을 나누는 사람들. 우리는 무리를 잃었고 산속을 떠돌았습니다. 어린 시절 할아버지께 배운 생존 기술이 여기서 빛을 발했습니다. 덫을 놓는 법, 물을 찾는 법, 추위를 피하는 법. 철로 형, 오늘은 뭘 구할 수 있을까요? 막내 명수가 물었습니다. 나는 그저 웃어 보일 뿐이었습니다. 뭘 구하긴. 오늘도 도토리나 주워야지. 하지만 입 밖으로 내진 않았습니다. 희망이라는 게 말로 꺼내면 금세 깨져버리니까요. 배고픔. 그게 우리를 하나로 묶었고 동시에 우리를 갉아먹었습니다. 밤이면 은희가 작게 신음했고 영수는 잠꼬대로 밥, 따뜻한 밥을 되뇌었습니다. 철로야, 우리 언젠간 따뜻한 밥 한 그릇 먹을 수 있을까? 은희가 물었을 때 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모르겠어. 정말 모르겠어. 다만 그녀의 손을 꽉 잡아줄 뿐이었습니다. 얼어붙은 손, 뼈만 앙상하게 남은 손. 하지만 그 온기만은 아직 살아있었죠. 그렇게 우리는 산속을 헤맸습니다. 목적지도 희망도 없이 그저 오늘 하루를 한 끼를 위해. 가을이 깊어지던 어느 날 우리는 산 중턱을 오르고 있었습니다. 단풍잎이 발밑에서 바스락거렸고 차가운 바람이 뺨을 스쳤죠. 그때 영수가 멈춰섰습니다. 저게 뭐지? 그가 가리킨 곳에 콘크리트 구조물이 있었습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누르고 계속 시청해주세요. 나무와 덤불에 반쯤 가려진 채 녹슨 철문이 달린 낯선 건물. 세월의 때가 묻어 언제 만들어진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영수가 문을 두드렸고 둔탁한 소리가 울렸습니다. 그는 눈을 빛내며 돌아봤죠. 군수 창고다. 틀림없어. 군수 창고요? 명수가 되물었습니다. 안에 통조림, 비상식량이 있을 거야. 한국 전쟁 때 만든 것 같은데. 영수의 목소리에 흥분이 섞여 들어갔습니다. 나는 철문을 바라봤습니다. 뭔가 이상해. 이런 곳에 왜 창고가? 불길한 예감이 가슴을 조였지만 배에서 나는 꼬르륵 소리가 그 예감을 덮어버렸습니다. 철로야, 어떻게 생각해? 영수가 물었습니다. 나는 은희를 봤습니다. 그녀의 눈은 기대와 두려움으로 흔들리고 있었죠. 명수도 다른 동지들도 모두 나를 바라봤습니다. 통조림 한 개만 있어도 열어보자. 내 목소리는 생각보다 작게 나왔습니다. 영수가 문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녹이 떨어지며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고 그는 힘껏 당겼습니다.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안쪽에서 바람이 불어나왔습니다. 이상했습니다. 창고라면 막혀 있어야 하는데 바람이 분다는 건 안쪽에 통로가 있다는 뜻이었죠. 바람이 불어. 반대편으로 통하나 봐. 영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식량 찾으러 들어가 보자고.
은희가 내 팔을 잡았습니다. 그녀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오빠, 무섭지 않아요? 괜찮아. 나는 그녀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괜찮을 리 없지. 하지만 배고픔이 두려움보다 크니까. 영수가 먼저 안으로 들어갔고 우리는 그 뒤를 따랐습니다. 어둠이 우리를 삼켰습니다. 발밑은 축축했고 공기는 흙냄새와 곰팡이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바람은 계속 불었고 그 바람이 우리를 앞으로 이끌었죠. 곧 먹을 걸 찾을 거야. 나는 스스로에게 속삭였습니다. 곧, 녹슨 철문이 우리 뒤에서 천천히 닫혔습니다. 통로는 생각보다 넓었습니다. 처음엔 8명이 나란히 걸을 수 있을 만큼 여유로웠죠. 천장도 높아서 허리를 굽힐 필요가 없었습니다. 봐, 괜찮잖아. 걱정했던 것보다 훨씬 나아. 영수가 앞장서며 말했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습니다. 너무 조용해. 창고라면 뭔가 있어야 하는데 우리는 천천히 전진했습니다. 발소리만이 어둠 속에 메아리 쳤고 여전히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그 바람이 유일한 희망이었죠. 오빠, 손 놓지 마요. 은희가 내 손을 더 꽉 잡았습니다. 안 놓아. 걱정 마.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10분쯤 걸었을 때 통로가 조금씩 좁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눈치채지 못했지만 어느새 우리는 일렬로 걸어야 했습니다. 벽이 양옆에서 조여들고 있었습니다. 형, 이거 괜찮은 거 맞죠? 막내 명수의 목소리가 뒤에서 들려왔습니다. 불안이 가득 담긴 목소리였죠. 괜찮아. 조금만 더 가면 뭐라도 나올 거야. 나는 대답했지만 확신은 없었습니다. 이상해. 점점 좁아지고 있어. 그때였습니다. 멀리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발소리, 우리 뒤쪽에서 누군가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쿵, 쿵, 쿵. 규칙적이고 무거운 발소리. 멈춰. 뒤에서 고함이 터져 나왔습니다. 북한 수비대원의 목소리였습니다. 박태위, 우리를 쫓던 그자가 여기까지 따라온 겁니다. 이 반역자 놈들, 당장 나와. 은희가 비명을 삼켰고 명수가 헐떡이기 시작했습니다. 뛰어! 영수가 소리쳤습니다. 우리는 달렸습니다. 좁은 통로를 따라 앞도 보이지 않는 어둠 속을 향해. 발밑이 미끄러웠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박태위의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돌아갈 수 없어. 이미 늦었어. 통로는 더욱 좁아졌습니다. 이제 어깨가 벽에 닿을 정도였죠. 숨이 가빠지고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철로야, 나 무서워. 은희가 울먹였습니다. 조금만 더 가면 돼. 나는 그녀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살아야 해. 우리 모두. 뒤에서 총성이 울렸습니다. 탕! 총알이 벽에 박히며 돌 파편이 튀었습니다. 명수가 비명을 질렀고 우리는 더욱 필사적으로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바람은 여전히 불고 있었습니다. 그 바람만이 우리가 살아갈 유일한 길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멈추면 다 죽어. 계속 가. 내가 외쳤습니다. 어둠은 끝이 없었고 우리의 발걸음도 멈출 수 없었습니다. 통로가 급격히 좁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허리를 굽혀야 했고 조금 더 가자 무릎을 꿇어야 했습니다. 천장이 머리 위로 짓눌러 내려오는 것 같았죠. 앞에서 영수가 신음을 흘렸습니다. 영수 형, 괜찮아요? 명수가 물었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나는 기어가며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팔꿈치가 바닥에 쓸리고 무릎이 짓눌렸습니다. 은희의 손이 내 발목을 붙잡고 있었죠. 공기가 탁했습니다.
숨을 쉴 때마다 흙냄새와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고 목구멍이 따가웠습니다. 왜 이렇게 된 거야? 왜 해?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그 녹슨 문을 열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영수의 말을 듣지 말았어야 했죠.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탕, 탕. 뒤에서 또다시 총성이 울렸습니다. 도망가봤자 소용없다. 그 통로는 막다른 길이야. 박태유의 목소리가 메아리쳤습니다. 막다른 길? 아니야. 바람이 불고 있잖아. 나는 필사적으로 손을 뻗어 앞을 더듬었습니다. 벽은 점점 좁아졌고 천장은 등에 닿을 만큼 낮아졌습니다. 오빠, 나 더 이상 못 가겠어. 은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은희야, 조금만 더. 응? 못 가요. 숨을 못 쉬겠어요. 그녀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은희의 얼굴이 희미하게 보였죠. 눈물이 흙먼지와 섞여 볼을 타고 흘렀습니다. 들어봐. 우리 여기서 멈출 순 없어. 나는 최대한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뒤에 박대희가 있어. 멈추면 우리 모두 죽는 거야. 삐걱. 그때 천장에서 이상한 소리가 났습니다. 먼지가 후두둑 떨어졌고 벽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무너진다.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나는 본능적으로 손을 뻗어 천장을 받쳤습니다. 어린 시절 할아버지께 배운 대로 무게 중심을 분산시키며 버텼죠. 모두 천천히, 천천히 움직여. 제발, 제발 버텨줘. 땀이 이마를 타고 흘렀습니다. 팔이 후들거렸지만 힘을 놓을 수 없었습니다. 영수가 앞에서 다시 기어가기 시작했고 우리도 조심스럽게 따라갔습니다. 천장의 떨림이 멈췄습니다. 후, 나는 긴 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통로는 여전히 좁았고 공기는 더욱 희박해졌습니다. 형, 나 너무 힘들어요. 명수의 목소리가 약해졌습니다. 조금만 더, 명수야, 조금만 더 버텨. 나는 대답했지만 나 역시 한계였습니다. 이 욕망이 우릴 이렇게 만든 거야. 바람은 여전히 불고 있었습니다. 그 바람만이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천장에서 물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한두 방울이었습니다. 이마에, 등에, 손등에 차갑고 축축한 물방울이 떨어졌죠. 비다. 밖에 비가 오나 봐. 영수가 중얼거렸습니다. 가을비였습니다. 산 위로 내리는 빗물이 흙을 뚫고 스며들어 이 좁은 통로로 새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물방울은 곧 줄기가 되었습니다. 쏴! 천장 곳곳에서 물이 쏟아지기 시작했고 바닥은 순식간에 진흙탕으로 변했습니다. 이럴 수가. 나는 손바닥으로 바닥을 짚었습니다. 진흙이 손가락 사이로 흘러내렸죠. 물은 계속 차올랐습니다. 손목까지, 팔꿈치까지, 그리고 어깨까지 우리는 이제 물속에서 기어가고 있었습니다. 차가워. 은희가 떨며 말했습니다. 물은 얼음처럼 차갑습니다. 체온이 빠져나가는 게 느껴졌고 손발이 감각을 잃어갔습니다. 빨리 가야 해. 나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저체온증. 이대로 가다간 수위는 계속 올라갔습니다. 이제 코만 물 위로 내밀고 기어가야 했습니다. 숨을 쉬기 위해 고개를 최대한 뒤로 젖혔지만 물이 입으로 들어왔습니다. 콜록, 콜록. 기침이 터져 나왔고 폐가 타는 것 같았습니다. 철로야. 은희가 내 이름을 불렀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거짓말이었습니다. 괜찮을 리 없었죠. 그때 머릿속에 부모님이 떠올랐습니다. 열병으로 쓰러지시던 어머니, 마지막 숨을 거두시던 아버지,
그분들도 이렇게 차가웠을까요? 이렇게 무섭고 외로웠을까요? 아버지, 어머니, 나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콰르르르. 갑자기 천장이 흔들렸습니다. 돌멩이가 떨어지고 물이 폭포처럼 쏟아졌습니다. 통로 일부가 무너지기 직전이었죠. 다들 엎드려. 나는 소리쳤습니다. 우리는 물속에 얼굴을 박은 채 숨을 참았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고 귀에선 윙윙 소리가 났습니다. 제발, 제발. 흔들림이 멈췄습니다. 고개를 들자 물이 코까지 차올라 있었습니다. 형, 나 못하겠어요. 나 여기서. 뒤에서 명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너무나 약하고 떨리는 목소리였죠. 명수야, 안 돼. 미안해요, 형. 난 더 이상. 그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나는 뒤를 돌아보려 했지만 몸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통로가 너무 좁았고 물이 너무 많았습니다. 오빠, 살아야 해. 은희가 내 등을 밀며 속삭였습니다. 우리 살아야 한다고. 눈물인지 빗물인지 모를 것이 볼을 타고 흘렀습니다. 미안해, 명수야. 미안해. 나는 앞으로 기어갔습니다. 물속에서, 진흙 속에서 죽음과 함께 명수의 숨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뒤를 돌아볼 수 없었습니다. 통로는 여전히 좁았고 물은 목까지 차올랐죠. 나는 그저 앞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형, 먼저 가. 명수의 마지막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피가 났지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모든 감각이 얼어붙었죠. 물은 계속 차올랐습니다. 이제 숨을 쉬려면 천장과 물 사이의 작은 틈에 입을 대야 했습니다. 몇 센티미터. 그것이 산과 죽음의 경계였습니다. 철로야, 나도 못하겠어. 뒤에서 누군가 말했습니다. 성호였습니다. 성호야, 안 돼. 조금만 더. 안 돼. 다리가 안 움직여. 그의 목소리가 물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나는 울음을 삼켰습니다. 하나, 둘, 이제 6명. 앞에서 영수가 계속 기어가고 있었습니다. 그의 거친 숨소리만이 들렸죠. 은희는 내 뒤에서 내 발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오빠, 놓지 마. 안 놓아. 절대 안 놓아. 하지만 그것도 거짓말이었습니다. 얼마 뒤 진이의 신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못 하겠어. 숨이 콸콸. 물을 들이마시는 소리가 났고 곧 고요해졌습니다. 셋.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함께 웃고, 함께 울고, 함께 배고팠던 동지들, 가족보다 더 가까웠던 사람들이 하나씩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철로야. 영수가 앞에서 소리쳤습니다. 뭔가 보여. 빛이 보여. 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희미하게, 아주 희미하게 앞쪽에서 무언가 빛나고 있었습니다. 출구인가? 희망이 가슴에 불을 지폈습니다. 다들 조금만 더. 거의 다 왔어. 나는 외쳤습니다. 하지만 뒤에서 들리는 소리는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민수가, 그 다음엔 경희가 멈췄습니다. 형, 미안해요. 정말, 오빠, 고마웠어요. 그들의 마지막 말을 들으며 나는 이를 악물고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살아야 해. 이 사람들 뭐까지 살아야 해. 물이 이제 코를 덮었습니다.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폐가 터질 것 같았죠. 손을 뻗었습니다. 1번, 2번, 3번. 빛이 점점 커졌습니다. 철로야, 다 왔어. 영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는 마지막 힘을 짜내어 기어갔습니다. 은희가 내 발을 잡고 함께 움직였죠. 그리고 마침내 손이 차갑고 신선한 공기를 만났습니다. 출구였습니다. 나는 물 밖으로 몸을 끌어올렸습니다. 은희를 잡아당겼고 영수가 우리를 끌어올렸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가 폐를 채웠습니다. 살았다. 하지만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셋뿐이었습니다. 8명에서 5명으로, 그리고 이제 셋. 나는 하늘을 바라보며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길게 달빛이 우리를 비췄습니다. 차갑고 축축한 땅에 누워 나는 하늘의 달을 바라봤습니다. 둥근 보름달, 얼마 만에 보는 밤하늘인지 몰랐습니다. 우리 살았어. 영수가 옆에서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기쁨보다 슬픔이 더 많이 섞여 있었죠. 나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온몸이 쑤시고 떨렸습니다. 은희도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힘이 없어 다시 주저앉았습니다. 은희야, 괜찮아? 응, 괜찮아. 그녀가 울고 있었습니다. 나는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아스팔트 도로가 보였습니다. 멀리 가로등 불빛이 깜빡이고 산 아래로 마을의 불빛들이 반짝였습니다. 여긴 남한이야. 가슴이 뛰었습니다. 우리는 북한 강원도에서 남한 강원도로 넘어온 겁니다. 그 좁고 긴 땅굴을 통해서 자유다. 이게 자유구나. 영수가 땅을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그때 멀리서 엔진 소리가 들렸습니다. 헤드라이트가 우리를 비췄고 트럭 한 대가 천천히 멈춰섰습니다. 운전석 문이 열리고 중년 남자가 내렸죠. 여기 왜 이래요? 다들 괜찮아요? 나만 사투리였습니다. 따뜻하고 낯선 말투. 나는 입을 열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우리 북에서 왔습니다. 영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운전사 아저씨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라고요? 탈북자? 네, 도와주십시오. 아저씨는 잠시 망설이다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여보세요, 경찰서죠. 여기 38번 국도인데요. 탈북자분들이 계십니다. 네, 빨리 와주세요. 그는 트럭으로 달려가더니 담요 3장을 가져왔습니다. 이거라도 덮으세요. 추우시죠? 담요가 어깨를 감쌌습니다. 그 순간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통제할 수 없었습니다. 따뜻함이 타인의 선의가 너무나 낯설고 벅찼습니다. 괜찮아요. 다 괜찮을 거예요. 아저씨가 등을 토닥였습니다. 경찰이 도착했고 구급차가 왔습니다. 우리는 담요에 쌓인 채 병원으로 실려갔죠. 며칠 뒤 정보기관 조사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왔는지, 왜 왔는지, 누구와 함께였는지 모든 걸 말했습니다. 땅굴을, 동지들을, 그들의 죽음을 5명이 거기 남았다는 거죠? 조사관이 물었습니다. 네, 목소리가 잠겼습니다. 조사가 끝나고 임시 거처가 제공됐습니다. 그곳에서 처음 받은 것은 컵라면이었습니다. 뜨거운 물을 부어 3분을 기다렸죠. 뚜껑을 열자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이게 자유의 맛이구나. 나는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면을 한 입 먹었을 때 눈물이 또다시 흘렀습니다. 명수야, 성우야, 너희도 이걸 먹고 싶었겠지. 따뜻한 국물이 목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살아있다는 것. 그것이 축복인지 저주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정보기관의 조사가 끝나고 우리의 귀순이 공식적으로 인정됐습니다. 정착 지원금을 받았고 작은 집을 얻었습니다. 공장 일자리도 구했죠.
남한에서의 삶은 북에서와 달랐습니다. 배고프지 않았습니다. 추위에 떨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평온하지도 않았습니다. 밤마다 꿈을 꿨습니다. 좁은 통로, 차오르는 물, 그리고 사라져가는 동지들. 명수의 떨리는 목소리, 성우의 마지막 숨소리, 진이의 신음. 나는 식은땀을 흘리며 깼습니다. 아내가 옆에서 내 손을 잡았습니다. 또 그 꿈이에요? 그녀는 남한 사람이었습니다. 정착 과정에서 만나 결혼했죠. 착하고 따뜻한 사람이었지만 내 과거를 온전히 이해할 순 없었습니다. 어떻게 이해하겠어? 나도 이해할 수 없는데 시간이 더 흘러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딸이었습니다. 작고 따뜻한 생명. 그 아이를 안았을 때 처음으로 살아남은 것에 감사했습니다. 아빠가 지켜줄게. 나는 속삭였습니다. 너는 배고프지 않을 거야. 추위에 떨지 않을 거야. 어느 토요일 저녁이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영수였습니다. 철로야, 오늘 저녁에 시간 있어? 괜찮아. 은희도 부른다. 같이 한잔하자. 우리는 종종 만났습니다. 1년에 서너 번쯤 서로의 얼굴을 확인하고 살아있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소주잔을 채웠습니다. 건강, 세 잔이 부딪혔습니다. 소주가 목을 타고 넘어갔습니다. 쓰고 알싸했습니다. 요즘 어때? 영수가 물었습니다. 그냥 살아. 나는 대답했습니다. 은희가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녀도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평범한 주부가 됐죠. 가끔 생각나. 영수가 중얼거렸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야기를, 땅굴을, 동지들을 말하면 다시 그곳으로 돌아갈 것 같았으니까요. 우리 잘 살고 있는 거 맞겠지? 은희가 물었습니다. 그래야지. 그래야 해. 영수가 답했습니다. 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거리를 비추고 사람들이 웃으며 지나갔습니다. 평화로운 나만의 밤이었습니다. 명수야, 성우야, 진이야, 내가 너희 목까지 살고 있어. 열심히 살고 있어. 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하늘을 향해, 보이지 않는 그들을 향해, 고맙다. 작게 속삭였습니다. 북한 강원도에서 남한 강원도로 같은 이름의 땅, 다른 세상, 그 사이를 가른 것은 좁은 땅굴이었고 대가는 5명의 목숨이었습니다. 나는 이제 압니다. 살아남은 자의 책임은 그들의 목까지 사는 것이라는 걸. 배고픔의 욕망이 우리를 이끌었지만 희생과 인내가 우리를 여기까지 데려왔다는 걸. 소주잔을 비웠습니다. 우리 잘 살고 있어. 정말로 밤은 깊어갔고 우리는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말없이 함께